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3살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해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몸소 겪은 사람이에요. 24세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했고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도 가족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이와 함께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9이 되던 해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몇 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했지만 결국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이 다 말라 버렸어요. 이제 나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때부터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건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거든요.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했고 치료비에 쓰느라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아들과 함께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공부를 꽤 잘해서 담임 선생님도 장래가 밝다고 칭찬하던 아이였는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부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학원비는커녕 학교 등록금조차 밀리기 일쑤였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상류층 자제들이 모이는 사립고등학교라는 걸요. 거기 다니는 부모들은 대부분 변호사, 의사, 사업가들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았으니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했고 기술도 없었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허드레질, 청소, 가정부 같은 일들이었어요. 처음 걸레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제 집을 청소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남의 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학기 학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저희 학교와 인연이 있는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특별 장학금이 마련됐어요. 그때 저는 마치 기적처럼 느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 학비를 대신 내준다니. 눈물이 핑 돌면서도 곧 불안이 스쳤어요. 대체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걸 해주는 걸까? 며칠 뒤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저는 후원자라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도연 회장님, 국내 굴지의 무역 기업을 세운 창업자이자 재계에서는 아직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나 보던 이름이 제 앞에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잔디 정원과 호화로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또렷한 눈매와
꼿꼿한 자세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선영 씨, 어서 오세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낯선 권위감에 저는 머리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는 차분히 제게 아들의 성적표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런 아이는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나라의 인재가 될 아이예요. 제가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제 집에서 함께 살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관리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사정으로 저번 달에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정부가 필요했던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감당하려며 제 자존심쯤은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우가 쏟아지던 기억이 납니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얼굴에 자꾸만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제 안에 피어났습니다. 그래, 이 선택이 우리 아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김도연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회장님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언덕길을 올라 철제 대문 앞에 서면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일해야 할 곳이구나. 정원수마다 정성스레 다듬어진 잔디밭, 분수대가 있는 그리고 유리창이 반짝이는 3층짜리 저택. 한때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가 제겐 세상의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발끝조차 닿지 못할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장님은 거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군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특유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죽으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가벼운 것이 속이 편하더군요. 네, 회장님. 저는 서툰 손으로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최고급 가전제품이 가득했고 크고 작은 조리도구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순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지하에서 낡은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이던 제 손이 지금은 이곳에서 회장님의 아침을 짓고 있다니. 처음 만든 죽은 솔직히 제 입맛에도 싱겁고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은 곧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거대한 거실 청소, 커튼 빨래, 서재 정리, 저녁 식단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매일 일정한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학비가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이상했어요. 회장님은 다른 고용주와 달랐습니다. 보통의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하대하거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죠. 선영 씨 손에 물집이 잡혔군요. 장갑을 끼고 하세요. 제가 좀 둔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손을 가졌습니다.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는 늘 정중했고 가끔은 지나치다 싶게 다정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단순히 고용인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교복 단추가 빠져나간
조각과 바느질 도구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다 챙겨주시니 아드님은 정말 복이 많습니다. 회장님이 불쑥 그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구도 제 노고를 알아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회장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 보면 혹시 오늘은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을까? 신문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시지 않을까? 스스로가 두려울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요? 회장님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신 날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오후 3시쯤 귀가하셨죠. 선영씨 수고했어요. 제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냉장고에 장본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허둥지둥 인사를 했습니다. 아, 회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중국 음식은 늘 자극적이라 집밥이 그립더군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출장지에서 본 풍경, 비행기에서 불편했던 일과 중국에서 먹었던 요리들. 저는 일손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가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중국 요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해서 탕수육이나 짜장면은 가끔 해주곤 했어요. 그렇군요. 언젠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지 음식보다 이렇게 집에서 먹는 요리가 더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일 뿐일까? 아니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퇴근을 준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영씨, 오늘은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먹으려니 너무 적막해서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가 같은 식탁에 앉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의 쓸쓸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혼자 반지하 방에서 아들 없이 먹는 쓸쓸한 저녁이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니게 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의 어색함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긴 식탁 양쪽 끝이 아닌 중간쯤 자리한 의자에 회장님이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오랜만이군요.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고급 와인의 붉은 빛,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정적.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선뜻 음식을 집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으셨습니다. 선영씨,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저 혼자 먹기 쓸쓸해서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도 혼자 먹는 밥이 늘 서글펐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덜 외롭네요. 그날 우리는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동안이라는 소리도 가끔 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요. 회장님은 놀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동안 맞아요. 네, 저는 얼굴이 순식간에 타오르더라고요. 마치 제 예전의 외모를 보신 듯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회장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무역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고난, 해외를 떠돌며 홀로 외로움을 견뎠던 나날들, 그리고 5해 전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추억까지. 아직도 부인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집에 들어오면 적막해서 가끔은 마음이 많이 허전합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제 처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느낀 묘한 동질감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의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화 친구가 생긴 듯 서로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집안일 중간중간에 때로는 퇴근 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는 제게 늘 존중 어린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허리 불편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는 내일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선영 씨가 애쓰는 모습이 사실 마음에 안 좋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고용주가 가정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여자로서 다시 살아 숨쉬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밤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낮에 마주친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날 저녁을 준비하다 칼에 손을 살짝 베인 적이 있었어요. 아, 하고 소리치자 회장님이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베인 거라서. 그런데 그는 직접 소독약을 꺼내와 제 손가락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주름진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미묘한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비가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따뜻한 차를 드시죠. 그가 내어준 생강차 한 잔에 손을 녹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은 없었는데 나는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 무렵부터 저는 점점 스스로가 무너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있기에 애써 평온한 얼굴을 지었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회장님의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아들의 학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이 집에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겠지.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이 먼저 그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저녁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영 씨와 대화하고 있을 때 사는 재미가 나더군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끔씩 한 식탁에 앉아 와인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조금씩 마음을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와인잔을 기울이며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 그렇게 제 마음은 서서히 그 사람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섬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불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리던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장님 댁을 청소하고 저녁까지 준비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에 발이 묶여버렸죠. 퇴근을 준비하던 제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씨, 이런 날은 나가지 마세요. 도로도 위험하고 방도 넓은데 여기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같은 집에서 밤을 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우산을 쓰고 가면. 아니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 씨가 다치면 그건 제가 더 괴로워집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들도 마침 친구 집에서 밤샘 공부를 한다고 문자가 왔었고요. 그런데 밤 9시쯤 회장님이 노크를 하셨습니다. 잠자리는 편한가요? 아, 회장님, 편하고 말고요. 이제 잘 겁니까? 아니요, 아직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거실 불빛 아래 2잔의 와인이 놓였습니다. 비소리에 묻힌 채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깊고 진했습니다. 서로의 상처, 잃어버린 사람들, 홀로 보낸 세월의 고독. 눈빛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선영씨,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합니다. 고맙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손을 뿌리쳐야 하는데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선영씨,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년간 잠재워 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구도 제게 이런 온기를 건넨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제발. 입술로는 말렸지만 이미 제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천천히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입술은 맞닿았습니다. 짧았지만 불길 같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몸을 밀쳐내려 했지만 오히려 제 손이 회장님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포옹은 곧 불꽃처럼 타올라 서로의 숨결을 삼켜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우리는 서로를 탐했고 또 탐했습니다. 선영씨,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타인의 체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의 외로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조용한 저택은 우리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죄책감보다도 더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게 끝난 뒤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흐트러진 이불 사이에서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영씨. 내가 너무 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동시에 놓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 아닌가요? 저는 아들의 엄마이고 회장님은 제 손을 더 강하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영씨,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진짜로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틈만 나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해 버린 걸까?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은밀한 긴장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은 얼굴이 더 환하군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문득 뒤에서 그가 저를 감쌌습니다. 처음엔 놀라며 밀쳐내려 했지만 점점 그 손길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순간들 속에서도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낮에 있었던 일의 장면들이 떠올라 가슴이 뛰다가도 곧 현실의 차가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의 학비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며칠은 일부러 회장님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청소만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회장님의 시선은 더 깊어졌습니다. 선영 씨,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회장님,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들 앞에 서면 심장이 더 조여왔습니다. 아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었죠.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너의 학비를 대주고 있는 회장님과 이런 관계라면 넌 날 어떻게 볼까? 아들의 맑은 눈빛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장님, 안 됩니다. 우리 사이를 누가 보기라도 하면. 선영 씨,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선영 씨를 사랑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이게 옳은 걸까요? 그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선영 씨에게 가 있습니다. 선영 씨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흠칫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지하는, 돈 때문에 시작된 거래일 뿐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싫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 떳떳하게 있어도 좋아요. 네? 아내가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죄책감 속에 흔들리던 마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제안이 떨어진 것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회장님의 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설렘, 두려움, 욕망, 그리고 책임감까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회장님이 내민 그 손을 꼭 잡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선영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낡은 형광등 불빛, 벽에 스며든 습기 냄새. 그 모든 것이 더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의 안락한 침대, 고급스러운 식탁. 그곳에서라면 아들과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나는 무슨 낯으로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 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재혼이요? 느닷없는 제 말에 놀라는 아들을 보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어요. 그냥 혹시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해서.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다 봤어요. 매일 새벽에 일 나가시고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는 엄마 모습. 말은 안 했지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전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의지가 되어준 건 바로 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제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깜짝 놀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늘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회장님 덕분이 아닌가 해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회장님이야.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웃는 게 저도 제일 좋아요. 아들의 이해를 얻었지만
제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회장님의 가족들. 그분의 자녀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며칠 뒤 회장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그러자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이들은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 줄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으로 회장님의 모습을 닮은 아들과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회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인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너희에게 먼저 알리려고 전화했다. 반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되셨어요. 그동안 혼자 계셔서 늘 걱정했어요. 어머님,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있을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괜히 혼자만 두려워했던 걸까? 며칠 밤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나 욕심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사람이었고 저는 그에게 젊음과 따뜻함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회장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영 씨? 이제 제 아내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제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 세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저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짐을 꾸려 회장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좁디 좁은 방을 떠나 넓은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 집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회장님은 아들을 친아들처럼 맞아주셨습니다. 현우야, 내 방은 따로 준비해 두었다. 네가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줄게. 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회장님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최신식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혜연우에게 필요한 참고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 후의 삶은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은 출근하기 전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선영 씨. 당신이 있어 제 하루가 행복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꼭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조금 힘들었지만 선영 씨 얼굴 보니 다 사라지는군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의 바닷가, 경주의 고즈넉한 골목, 부산의 야경. 남편과 살던 시절엔 바빠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회장님과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지에서도 늘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릴 때도 있었지만 회장님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점차 새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의 공부를 적극 지원했고 그 덕에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8살, 회장님은 76살.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금도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등산을 하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며 서예나 음악 강좌를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 못지않게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선영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설레다니.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제겐 기적이에요. 밤이면 여전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손길과 입맞춤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엔 주위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 재혼, 금기시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요즘 회장님은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년을 준비하며 서로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도 당신 덕분에 웃었다는 글을 적어 내려가며 매일의 행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한때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든든한 아들과 함께.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 속에서도 언제든 새로운 희망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다가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